그리고 세 번째인 Intriguing Elegance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우아함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눈에 띌 정도로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이지만 금방 질리는 것이 아닌 보면 볼수록 렉서스가 의도한 디자인의 경험에 빠져들게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엘피네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안에 담긴 뜻에 비해 사용된 단어나 표현이 어렵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상류층을 상대하는 브랜드인 만큼 그들에겐 직관적일 수도 있고 글로서는 충분한 논리를 갖춘 듯 하지만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엔 그들의 결과물과 거리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복잡함이 먹혀든 것인지 아니면 렉서스의 고객은 이런 내용을 깊게 알기보다 그저 조용하고 잔고장 없는 차를 원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렉서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 개념을 적용한 차들로 전성기를 보냈고 미국 내 판매량에 있어서는 그 어느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도 큰 상업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윤을 챙기는 데만 집중했던 것인지 메르세데스의 M당이나 BMW의 B당과 같은 깊은 팬층을 가진 명품이 되진 못했고 자동차에 깊은 애정을 가지는 소비자들은 렉서스의 운동 성능에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성공한 모델들은 대체로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에서도 훌륭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의 컨셉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만 디자인과 운동 성능 모두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반면 전성기 시절 렉서스는 이렇다 할 강한 컨셉을 가지진 못했고 그나마 기억에 남았던 특징인 정숙성은 그 지향점이 무색무취에 가까워 팬층을 만들기도 힘든 데다 그다지 높은 기술 없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어서 정체성이자 경쟁력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정숙성이란 특징이 점차 희미해져 갈 때쯤 렉서스의 전성기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2000년대 말 도요타 렉서스의 급발진 사건입니다. 당시 바닥 매트가 페달까지 말려 올라가 브레이크를 들지 않게 해서 탑승자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으로 케이블 타이로 매트를 묶어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던 이슈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 내에서 존재감이 너무나 커져버린 일본차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었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렉서스에게 치명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팬층 두터운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이후에도 세계 판매 1위의 자리를 고수한 것에 비하면 당시 도요타 렉서스의 급발진 사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정체성은 약해도 판매량에서만큼은 유럽 브랜드보다 우위에 있던 렉서스가 이 시기 이후 미국에선 대중성을 갖춘 유럽산 프리미엄 브랜드들에게 자리를 내주더니 세계적으론 고유가로 인해 유럽산 디젤들에게 판매량을 빼앗겼고 대한민국의 강남 소나타라는 별칭마저도 5시리즈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렉서스는 2010년 초반을 침체기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2013년 충격적인 비주얼의 차가 출시됐습니다. 바로 스핀들 그릴이 적용된 GS였는데요. 이전의 자동차들에선 볼 수 없던 디자이너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눈에 띄고 싶어하는 그릴의 아웃라인은 큰 호불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공식 자료에선 아우토반에서 렉서스의 얌전한 프론트를 본 앞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며 강한 앞모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정숙성과 부드러운 이미지의 렉서스와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혹평을 받았고 일각에선 프리미엄 브랜드 시장의 추세가 메르세데스와 같은 우아함에서 BMW처럼 역동적인 것으로 전환된 시기였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르기 위한 것이라 보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스포츠 세단을 담당했던 GS였기에 어느 정도는 그 디자인 의도가 이해됐고 많은 비난을 받았기에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렉서스가 곧 다른 방향을 찾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다른 모델들로 스핀들 그릴이 확대될 때마다 더 큰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그 모델들이 만들어낸 충격에 비하면 GS의 마스크는 상당히 깔끔한 편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인식되는 전형적인 고급차의 개념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실내 공간이 넓어 큰 인기를 얻었던 LS는
스핀들 그릴을 이식받고 난 후 상당히 부조화된 인상을 보여주더니 3 시리즈를 잡기 위해 나왔다는 말과 달리 조용하고 부드러운 작은 차를 위한 소비층에 어필했던 IS는 스핀들 그릴이 달리고 나선 브랜드에서 가장 난잡한 비주얼을 만들어내어 자극과 감동을 구분해야 한다는 디자이너의 기본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소나타라는 별명으로 중장년층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ES는 스핀들 그릴 이후 이질적인 마스크로 흡사 일본 애니메이션의 메카닉 무레나 등장할 법한 인상이 되어 중장년층이 탈 수 있는 차일까란 의심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는 마치 하나의 장르가 수명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처럼 조화나 완급 조절이 아닌 유행하는 요소들로 난잡해지고 뒤엉키는 양식의 혼재를 보는 것만 같이 끔찍했음에도 렉서스의 대외적인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러 공식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인데 스핀들 그릴 이전에는 렉서스란 브랜드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논란 덕분에 브랜드가 다시 에너지를 얻었다는 것에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ES의 요란한 마스크가 중장년층에게 통하기 시작하더니 이후 페이스리프트 버전에선 한층 더 과감한 인상으로 진화해 지금도 렉서스의 볼륨 모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S의 자극적인 디자인마저도 그 어느 때보다 렉서스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마치 BMW도 뱅글 시절의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후 후이동크의 절제된 디자인에서 가장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을 참고한 것인지 얼마 전 한국에 출시된 5세대 LS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이전까지와 어딘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형태가 절제됐다거나 그 자극에 오래 노출돼 익숙해진 것이 아닌 정말 그 어느 시대의 렉서스보다 구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스핀들 그릴의 분위기부터 달라졌는데요. 초기 스핀들 그릴은 나름의 얘기가 있더라도 억지스럽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었고 자극적인 아웃라인과 과한 시각적 흡수도는 많은 거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신형 LS와 신형 ES의 그릴은 차체의 굴곡에 맞아 떨어지고 아웃라인을 절제되게 표현해 시각적 흡수도를 줄인 후 그릴의 내부를 마치 도화지처럼 활용해 캐릭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릴의 실루엣과 내부의 그래픽이 조화되어 마치 일본의 현대 목조 건축을 보는 것만큼이나 그 디테일로 관심을 가져가는데요. 특히 LS 그릴의 디테일은 컴퓨터로 그리기도 실물에서 면을 조율하는데도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복잡해 보이지만 그 품질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 없이 훌륭해 보입니다. 비단 그릴의 완성도만 높아진 것이 아닌 전체적인 익스테리어에서도 이전만큼은 화려하지만 거부감을 주기보다 설득력 높은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전에 렉서스가 지루한 뼈대에 과한 장식을 한 듯한 인상으로 뼈대와 장식이 조화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LS는 쿠페인 LC와 플랫폼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LC의 4도어 버전이라는 평가도 듣고 있을 정도로 역동적인 뼈대를 바탕으로 그에 어울리는 장식들을 가졌기에 아주 조화로우면서도 설득력이 높아 보입니다. 유일하게 어색한 점이라면 렉서스의 LS라는 브랜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 다르다는 것 뿐인데요. 굳이 예전의 것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LS는 낮은 차체와 쿠페 실루엣을 가졌지만 F 세그먼트로서의 실내 공간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공식 자료에서도 실내 공간을 위해 문루프를 밖으로 여는 방식이나 F 세그먼트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낮은 차체를 가져 승하차 시 차고를 높여주는 아이디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경을 쓴 실내로 들어와서 본 LS의 첫인상은 이제는 완전히 유럽 브랜드로부터 탈피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과 달라진 것을 넘어 다른 브랜드가 따라할 수 없는 렉서스만의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전통이 반영된 듯 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이 분위기를 건축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핫한 건축가인
구마겐고의 작품들과 유사해 보입니다. 일본의 4세대 건축가인 구마겐고는 한국에서도 다수의 강연과 저서로 인지도가 높은데요. 그의 건축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대상지에 대한 리서치를 아주 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대상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다른 시그니처 건축가들의 작품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써오던 소재를 써오던 방식으로 사용하기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석재 패널의 두께 중 가장 얇은 것이 20mm였다면 그의 디자인에선 관습을 깨고 석재를 8mm 두께로 얇게 재단해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타일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특성상 어딘가에 붙여 패턴으로 활용되곤 했지만 구마겐고는 세로로 쌓아올리는 디자인으로 독특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건축의 가장 큰 자랑인 목재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 소재에 대한 리서치를 정말 심도 깊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건축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의 작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상지에 어울리게 녹아들어 지역적이면서도 그 장소에서 얻은 소재들을 활용해 디자인을 하는 구마겐고의 사상은 그의 저서 삼조주의에서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삼조주의란 말의 뜻은 삼고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한때 일본에서 명문대를 나와 높은 연봉을 받으며 키가 큰, 즉 세계의 높은 것을 가진 남성상을 칭하던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될 법한 남성상이지만 사회와 경제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삼고적인 남성보다 평범한 대학교와 적지만 안정적인 연봉을 받는 적당한 키의 남성이 더 인기가 많기도 한데요. 바로 이를 두고 삼조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남일이 아닌 것 같은 이 삼조주의란 표현은 건축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남들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더 큰 것이나 더 비싼 소재를 썼다며 다른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던 디자인과 달라 그 의미가 깊어 보입니다. 책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어른스럽고 위화감 없는 삼조주의야말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진 디자인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렉서스의 신형 LS에선 마치 구마겐고의 작품과 같이 깊이 있는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